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어느 책 속에서 읽은 듯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라고요. 저희 시누이와 시어머니 사이를 보면 진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원수가 만나서 서로 풀지 못한 매듭이 있어서 현생에 다시 만나서 풀라고 서로 바꿔가며 가족이란 인연으로 만나는 게 아닐까요?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말하자면 손이 시누인 형님은 시어머니와는 거의 원수지간이에요. 시어머니는 큰딸인 형님을 미워 죽고 못 삽니다. 또 형님은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두 분은 아마도 전생에서도 원수지간이었을 거예요. 51세이지만 아직 미혼인 시동생이 고령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글쎄요, 모시고 산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줄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막내 아들 밥 해먹이느라 죽을 고생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그 말에 형님 51세나 먹었으면서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는 시동생을 마구마구 헐뜯곤 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포기하세요. 어떤 미친 여자가 직업도 반변치 않는 병식이한테 시집을 오겠어요. 저렇게 반반은 얼굴에 건강한 몸인데 아직까지 여자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다 병식이가 무능하니까 그래요. 난 오히려 행여나 이제 와서 결혼한 척 할까봐 걱정이 돼요. 그 말에 또 부하가 치민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그랬어요. 뭐시여? 너는 어쩜 그렇게 네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도 모질게 말하냐? 현이가 5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자빠졌으면 네가 그렇게 태평이겠냐? 엄마,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우리 현이가 뭐가 못나서 결혼을 못해요? 현이는 구급 공무원이에요. 구급 공무원 좋아하고 자빠졌네. 우리 현이가 다행히도 너를 안 닮아서 그나마 봐줄만 하지. 벌써 현이도 36살이야. 사람 일은 장담을 못한 거다. 네가 아무리 구급 공무원이라면 콧대가 높아도 세상 일이 네 뜻대로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줄 아냐? 현이가 곧 있으면 금방 40이여. 그때부터는 50줄에 들어서는 것은 일도 아니다. 웃기고 있네. 그러자 형님이 소리를 빽 지르며 그랬어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나 재수없이 하세요? 엄마 손녀예요. 넌 그럼 병식이가 네 동생이 아니었냐? 사돈 남말하고 자빠졌네. 또 한바탕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눈치도 없이 시동생이 주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누나랑 형수님이랑 무슨 얘기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얘기는 무슨? 별 얘기 아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현이 시집 간 것에 대해 얘기했어. 현이는 남자친구가 있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불을 내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얼마나 현이를 며느리를 삼으려고 난리들인 줄 아냐? 그럼 결혼을 시키면 되지. 뭔 걱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복창이 터진다는 거 아니냐. 너도 알잖아. 우리 현이가 구급 공무원인데 뭐가 부족하겠니? 돈 없고 부족한 애들이나 결혼도 못하고 사는 거지. 우리 현이는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거야. 7급 공무원과 선을 2번이나 봤는데 싫단다. 내가 미쳐. 그 말에 시동생이 씁쓸하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누나 말처럼 나도 내가 무능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아직까지 혼자 살고 있어. 우리 현이는 자랑스러운 구급 공무원이라서 시집은 잘 가겠네.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 말을 하는 형님을 흘겨보던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나이는 어디로 처먹었냐? 동생 앞에서 못한 소리가 없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저런 덜 떨어진 것을 낯을꼬. 네 딸이는 어디 한번 시집 잘 보내라 봐라. 걱정 마. 내가 벌써 손을 써놨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하남에다 7급 공무원을 쭉 뽑아서 선 좀 보게 해달라고. 여자는 9급 공무원이면 7급 정도는 만나야죠. 저는 그저 속으로 웃기만 했습니다. 참 대단한 9급 공무원 자부심이라 생각했어요. 그때 마침 친구들과 제주도에 여행을 간 제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일까 싶어서 주방에서 나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 현이 언니 소식 들었어요? 현이? 무슨 소식? 엄마, 현이 언니가 제주도에 있던데요.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에 갔더니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도 몰랐죠? 뭔 소리야? 현이가 왜 거기 있겠어? 나랑 눈을 마주치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식당 사장님한테 물었더니 맞던데요. 고모는 모르세요? 참 믿기 힘든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형님에게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며 갸우뚱거리며 주방에 다시 들어갔는데 여전히 형님은 딸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못마땅하며 듣고 있는 시어머니께 보란듯이 하는 자랑이었고 아직 장가도 못 간 시동생을 앞에다 두고 못할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현이가 벌써 5천만 원을 모았대요. 내가 그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보자 얼마나 오지던지 소렌토 한 대를 사러 사줬잖아요. 고급차를 몰아야 고급진 신랑감이 올 테니까. 허허. 그런 형님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형님, 현이가 아직 구급 공무원인 거는 맞아요? 그러자 버럭 소리를 빽 지르며 그랬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옳게도 현이가 구급 공무원이라서 배 아팠나? 어이가 없어서 우선 넘기고 본론부터 먼저 말했어요. 형님, 현이가 공무원인 거 맞냐고요? 지수가 제주도에서 식당에서 알바하고 있는 현이를 만났대요. 지수를 보자마자 도망갔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자 얼굴이 살색이 되어서 되려 저에게 성질을 부렸습니다. 미쳤나? 우리 현이가 식당에서 알바를 하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완전히 비웃으시며 형님에게 그러셨어요. 구급 공무원 좋아하시네. 내가 이제껏 현이가 너한테 입 다물라고 해서 우리 손녀를 위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현이가 남자친구랑 제주도에 가서 몰래 숨어서 결혼도 하고 산다면서 나한테만 말해주고 갔어. 이 돌대가리야. 그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형님이 그럴 리가 없다며 난리였어요. 엄마, 아무리 내가 밉다고 꼭 그렇게까지 거짓부렁을 하셔야겠어요? 하필 재수없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도 민원이 많고 일도 많아서 우울증에 걸렸다며 6개월 병가유직을 냈어요. 형님이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동생이 형님에게 그랬어요. 누나, 현이가 누나를 피해서 제주도로 도망을 가는 거라며 절대로 당분간은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어. 현이보다 11살이나 많은 애 딸린 남자를 좋아하겠냐며. 다행히 돈은 많아 보이니까 지긋지긋한 공무원을 그만두고 취직해서 살란다고 하던데. 그 말에 완전히 뿔따구가 단단히 난 형님이 시동생에게 막말을 해댔어요. 뭐시여? 내 딸이 너 같은 줄 아냐? 어따 대고 함부로 말해. 그래? 그럼 잘난 누나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시던지. 그러자 시어머니도 빈정거리면서 형님의 부하를 더 돋갔어요. 뭐? 돈 없고 부족해서 결혼을 못한다고 했냐? 그래, 네가 돈 처발라서 사준 그 소렌토인가 뭔가 그거 남 좋은 일만 시켰더라. 현이랑 함께 사는 그 늙은 네 사위가 타고 다닌단다. 숨겨놓은 이 새끼도 한 명이나 있다던데. 아니지, 둘이라고 했나? 내가 어쩌자고 그 남자랑 도망을 가서 살려고 하냐니까 그러더라. 그 남자가 그나마 사람 대접을 해준다면서 그런 남자를 못 버리겠대. 그럴 리가 없다며 다들 돌아가며 거짓말들 하고 있다며 속을 줄 아냐길래 시동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주방 밖으로 나갔어요. 속아서 그랬는지 식당 알바를 하는 거 보면 남자도 뻔한가 보네. 취집 한번 잘했네. 그렇게 해서 형님은 현이가 공무원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핑계대고 돈이나 많은 남자한테 기대서 살려다가 나이 많은 애 딸린 거지 같은 최악의 이혼남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딸이 구급 공무원이라고 그렇게나 자랑을 하고 다녔으니 창피한 줄이나 알까 모르겠어요. 뒤늦게 현이가 형님을 속이고서 형님의 자랑이었던 구급 공무원도 그만두고 애 딸린 나이 많은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을 알게 되자 반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어디 연하남을 만나기가 그리 쉽나요?
그것도 7급 공무원이 떡하니 연상의 9급 공무원이 누나를 만나려고 기다린답디까? 어이없게도 정반대의 남자를 만났으니 뭐 어쩌겠어요. 마음이 끄는 남자와 살아야죠. 그런데 어쩌나요 우리 형님? 그동안 9급 공무원이라고 자랑을 재미삼아고 다녔는데 하필 돈도 없는 사위에 피도 한 방울도 안 섞인 손자들까지 한꺼번에 보게 생겼으니 둘을 찢어 놓으려고 제주도로 갔다더니 소식이 강감이네요. 그러게 말을 항상 쉽게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시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딸인 형님을 그토록 미워라 하시겠어요. 한동안 입에 자꾸 달고 다니는 형님을 보게 되겠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맨사입니다. 저의 형님은 올해로 66세입니다. 미로 형님이 한 분이 더 계셨지만 돌아가신 지 한참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91세인데 아주 건강하고 정정하십니다. 잔병치레 같은 거 한 번도 하지 않고 지내오셨어요. 그 흔하디 흔한 치과 임플란트도 부분적으로 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건체여서 충치 치료를 받는다거나 잇몸 치료를 받는다고 치과병원을 다니신 적도 없으셨어요. 치과병원에서 의사가 놀랄 정도로 건체여서 잇몸이 튼튼할 때 하는 게 좋겠다며 일부러 부분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연세가 아마도 80대였을까요? 저보다도 형님들보다도 건강하신 편이세요. 다니시던 복지관에서도 최연장자로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즐겁게 매일 복지관으로 가서 지내시다가 오시지만 그 어르신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기도 했고 형님 가족과 저희 가족도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주 시어머니를 찾아뵈어서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무사히 잘 지내오셨어요. 작년에도 시어머니가 김장을 직접 담그셨어요. 그것도 20폭이나 담그셨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일하면 안 된다며 김장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건만 자식들 말을 잘 듣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몸 하나 모르겠냐? 걱정 마라. 내가 지금까지 특별히 아프지 않고 잘 살아온 것은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니까 그런 것이다. 내 몸은 내가 잘한다. 고집이 세고 하고 싶은 것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시라 자식들이 하지 말라고 한들 새겨 들을 뿐이 아니셨어요. 평생에 김치나 반찬거리들을 밖에서 사 먹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 두 아들네 집과 형님 집에도 김치를 직접 담가서 해주시곤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어머니께서 담가다 주시는 김치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깨끗하고 맛있게 담가다 주는 단골 반찬집에다 김치를 주문해서 보내드리곤 했지만 그때마다 싫다고 하시고 저희들 몰래 형님한테 보내버리곤 하셨어요. 형님 좋은 꼴만 보게 되는 것이라서 저희들도 더 이상 김치나 반찬을 해다 바치진 않게 되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그런 시어머니가 복이었죠. 며느리들이 해다 주는 것이 양이 안 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만큼 건강하셨으니 가능한 일이어서 늘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나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팔습다 내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냐? 내가 먹을 거는 내가 해 먹어야지. 누구 손에 맡겨? 상관 마라. 다행히도 시어머니에게는 형님인 딸과 두 아들인 아주버니와 남편이 같은 도시 함께 살아서 가끔씩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곤 합니다. 워낙에 자존심이 강하시고 자식들에게 기대서 살려고 하지 않으신 분이라서 아주버니가 시어머니가 사신 오래된 허름한 집을 팔고 함께 살자고 해도 싫다고 하셨어요. 빠듯한 월급쟁이 아버님의 외벌이로 쪼개고 또 쪼개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또 메어서 어렵게 장만을 했던 집이었어요. 지지고 볶고 살았던 그 추억과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살아온 손때 묻은 곳을 두고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오래된 2층 양옥집이라서 외풍도 심해서 겨울에는 시어머니가 기거하시는 안방 하나만 보일러를 트셨어요. 그것도 밤에 주무실 때만 트셨고 돌침대도 잠깐 동안만 틀고 주무셨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에도 안방 위에 있는 보일러를 트시지 않으셨어요.
다 틀게 되면 한 달에 석유 보일러라서 40만 원이 넘게 나온다면 그 짓은 못한다고 하셨어요. 안방 위에 있는 차디찬 욕실과 주방에도 두툼한 슬리퍼와 카페트로 잘 적응이 되신 시어머니와는 달리 저는 늘 갈 때마다 추워서 힘들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그럴진데 91세나 되신 분이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번에도 신인 형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님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일장연설이 길었어요. 우리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아들들은 다 필요가 없네. 원래 생긴 것부터가 바깥일과 자기 일밖에 모르는 게 남자라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겨야지. 뭐 어쩌겠나? 우리 엄마 같은 사람도 없어. 날 좀 보면 모르나? 나도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는 시어매야.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랬어요. 형님도 두 며느리와 손자와 손녀가 있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집을 간 딸은 다 필요가 없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살펴야지. 우리 엄마한테 보일러비라도 따로 챙겨드렸으면 설마하니 돈 아낀다고 하시겠나? 엄마가 정말을 아끼시는 것을 보니까 따로 돈을 안 들였나 보던데 그러지 말게. 정말 욕했어요. 또 시작이었어요. 아예 대놓고 묻더라고요. 보일러 넉넉히 떼시라고 따로 안 챙겨드렸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따로는 안 챙겨드렸어도 용돈을 충분히 드린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보일러를 안 떼세요. 그런 형님은 어머니께 따로 보일러비를 챙겨드렸어요. 제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했는데도 인상을 팍 쓰며 그러더라고요. 올케, 큰 올케를 좀 닮아봐. 내가 엄마한테 보일러비를 드리면 받으실 분인가? 왜 쌀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난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행여나 불 안 뜰까 봐서 꼭 불 떼라고 하면서 쥐어드렸네. 웃기고 자빠졌어. 하여간 귀인이 없네. 네? 형님, 말씀 좀 가려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놓고도 그렇게 교양머리 없이 말해요. 그러다간 형님, 며느리들한테 대를 고박당하니까 조심하고요. 알았어요? 옳게나 잘해. 작년 추석 때도 내가 사과를 사갈 테니까 배랑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소불고기를 넉넉히 사오라 했어. 안 했어? 왜 내 말을 잘 새겨 듣지 않고 소불고기만 쏙 빼놓고 안 사왔어? 소불고기랑 한우고기는 장 볼 때 필요한 만큼만 살 텐데 뭘 따로 사와요? 그리고 과일 선물이 좀 겹치면 어때서 그래요? 왜 형님 이래라 저래라 명령해요? 뭐야? 내가 이래서 올케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올케보다 9살이나 더 많아. 그래서 내가 대장 노릇 좀 하면 안 되나? 그리고 이번 설날에는 평소 때보다 우리 엄마한테 용돈도 좀 더 두둑히 드려. 알았어? 왜요? 왜겠어?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가 손이 커서 그 많은 손자들한테도 얼마나 세뱃돈이 많이 나가겠어. 그러니까 세뱃돈을 받을 만큼 더 넣어서 드리라는 거지. 내가 맨날 이렇게 잔소리야 드릴 것 아냐. 아이고 자기나 잘할 것이지. 빈정이 상해서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작년에 형님은 어머니께 얼마를 드렸는데요. 나 말인가? 엄마한테 넉넉 잡고 50만 원을 드렸네. 우리 두 며느리들이 세배를 하면 봉투에 5만 원권 한 장만 드리라고 따로 봉투도 넣어드렸어. 그래야 얼마를 주지 고민을 하지 않으실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손자들도 있는데 다 따로 봉투를 챙겨드렸네. 그러니까 올케들도 최소 50만 원은 드리게. 알았나? 뭐? 50만 원?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동안 형님과 대꾸 닫기 싫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순둥이 형님이 놀라서 그랬습니다. 형님이 정말로 어머니께 50만 원을 드렸어요? 왜 놀라나? 50만 원이 돈인가? 손주들이 몇 명인데 그래? 참 믿기 힘들었어요. 가족 친목계비도 아까워서 내기 싫어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를 대더니 결국에 자기 혼자서만 쏙 빠져서 친목계비도 안 내는 주제에 작년 설날에 시어머니께 50만 원을 드렸다니. 그러고도 나팔을 불고 다니지 않는 게 참 수상하더라고요. 미심쩍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올케들을 쳐다보더니 그랬습니다. 왜들 그러나?
내가 복조거리가 없어서 남편복이 없어서 통 크게 돈 한 번 안 쓰고 산다고 행여 우리 엄마한테 그 돈 몇 푼 아까워하겠어? 우리 며느리들도 나한테 100만 원 이하로는 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올케들도 우리 엄마한테 짝이 굴지 말게. 알았어? 그러자 갑자기 방문이 펄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큰 소리로 그러셨습니다. 멍치고 있네. 너나 잘해. 우리 며느리처럼 착한 며느리는 없어. 네가 언제 나한테 50만 원을 줬다고 그러냐? 너만 나한테 50만 원 안 줬지. 네 올케들은 다 그 이상을 했어. 가만히 듣자니까 며느리들한테 창피해서 천불이네. 그러자 놀란 형님이 뒤로 나자빠지면서 그랬어요. 에그머니나, 엄마 다 듣고 있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화를 막 내셨어요. 우리 집에 너만 잘하면 만사 오케이야. 네 며느리들한테는 100만 원씩 받아 챙기고 허건들의 샴메스케이나 멜론이다 별거 다 받아 처먹었으면서도 네 엄마는 뒷전이지? 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올케들이 듣잖아요. 진짜로 그런 줄 알겠네. 뭐시 어째? 네가 사람이냐?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네 올케들한테 말 안 할 줄 알고 그러지? 그래, 생전에 친정이라고 찾아와도 빈손이면서 맨날 딸랑 10만 원만 지어주면서도 그 돈도 아까워서 벌벌 떤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시어머니께서는 살짝 열려진 문틈으로 들리는 형님의 말에 얼마나 화딱지가 나셨는지 열불을 내시며 말씀을 막 하셨어요. 내가 창피해서 어디다 대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딸내미 하나 키워봤자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잘못 키웠어. 자기 친정엄마는 마냥 퍼준 사람인 줄 안다니까. 뭐? 50만 원을 줬다고 사기를 쳐? 너 나한테 그 나이에 뒤질래? 그랬더니 형님이 사살기 되어서 다 죽어간 듯한 취새끼 소리를 내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건 엄마 좋으라고 그런 거지. 나도 며느리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그런다고 진짜로 내가 10만 원만 준 것을 올케들 앞에서 말하면 내 입장이 어떻게 돼?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형님한테 무섭게 그러셨어요. 그래도 자기 입장만 생각한 것 좀 보게. 이 썩어 문드러질 거 사. 너나 이번 설에 돈이나 잘 내놔. 이거 사. 너도 며느리들한테 1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지? 이번에 100만 원 안 내놓으면 두고 보겠어. 내가 죽기 전에 그동안 네가 했던 횡포들을 다 까발릴 거야. 으휴. 그러자 66세나 쳐드신 형님이 놀라서 시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이요? 엄마가 그 돈을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럼 너는 쓸 데가 많아서 100만 원씩 며느리한테 삥 뜯었냐? 그러고도 그저 돈 아까워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엄마한테는 맨날 빈손으로 오면서 어쩌다 10만 원도 벌벌 떨면서 줬어? 시어머니 그 말씀에 놀라서 입막음이라도 하려는 듯이 형님이 그랬어요. 알았어요, 엄마. 지금 바로 들을 테니까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들을 줄 몰라서 그래요. 엄마가 하도 딸한테 돈 받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거죠. 지금 바로 미리 이체를 해드릴 테니까 조용 좀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왜 친목개비는 안 내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니여?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입만 열면 간사지를 쳐. 그러자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이번 달부터 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형님이 강하게 삿대질을 해가며 더 언성을 높이며 그러셨어요. 왜 이번 달 것만 내냐? 똑같이 해야 할 것 아니여. 엄마는 그런데 신경을 쓰지 마요. 다 알아 살 텐데 그래요. 알기는 뭘 알아? 세난 올케들을 못 잡아먹고 간다니 너를 두고 내가 그냥 저 세상에 갈 줄 알았냐? 내 이 두 눈을 시뻘겋게 뜨고 네 버르장머리는 고쳐놓고 가야 쓰겠다. 당장에 너도 그동안 안 줬던 개비들까지 싹 다 내놔. 알았냐? 그러자 그 말씀에는 도저히 수긍을 못하겠는지 벌떡 일어나서 시어머니께 버릇없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려고 했어요. 엄마,
치매 걸렸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딸밖에 모르던 분이 왜 그래요? 며느리들이 그렇게 좋으면 며느리들이랑 잘 살면 되겠네. 그러자 시어머니가 냅다 그러셨습니다. 네가 시방 여기서 나가면 내 딸이 아닌 걸로 칠란다.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의 말씀에도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휘잉하니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시어머니의 선물이라며 프로필 사진에 굵은 금발찌를 찍어서 올렸더니 대벌의 형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올케, 금발찌를 엄마가 준 거야? 네, 어머니가 금을 그동안 많이 모아두셨었나 봐요. 며느리들한테만 주신다면서 팔찌를 만들어주셨어요. 뭐? 나는 왜 안 줘? 어머니께 여쭤보세요. 주시겠죠. 그래, 알았어.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러셨다네요. 내가 왜 너한테 금발찌를 주겠냐? 내가 분명히 말했지. 벌써 잊어버렸냐?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냐 안 그랬냐? 언제 그랬어? 너만 거다냐? 왜 옳게들만 주고 나는 안 줘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껄껄 웃으시며 그러셨어요. 너도 벌써 치매가 왔냐? 왜 했던 말도 기억을 못해? 내가 돈도 없는 거지 엄마인 줄 알았지? 내가 너한테 줄 만큼 주고 할 만큼 하고 살았는데 계속해서 그럴 줄 알았냐? 이제는 나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다 주고 갈 거다. 어쩌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배가 꽤 나쁘겠다. 라고 하시며 끊으셨대요. 형님이 시어머니의 그 말에 놀라서 제게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엄마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네. 옳긴 알고 있었어. 엄마가 금을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아니요. 형님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나저나 나도 그동안 못 냈던 친목깁을 다 낼 테니까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 알았지? 형님 꼭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동안 안 내신 돈을 합치면 꽤 큰 돈인데 내시겠다고요? 그럼 내야지. 나도 우리 엄마 자식이야. 엄마한테 말이나 잘해줘. 부탁해.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과일과 엄마가 좋아하는 한우 불고기감은 설 선물로 사들고 갈 테니까 옳게든 그거 준비하지 마. 엄마한테도 말 잘 전해줘. 많이 반성하고 있더라고 말이야. 아이고 돈이 없어도 없는 척을 하면 안 되는 세상인가 봐요. 자식도 돈 없어 보이는 부모는 돈 안 낸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로 그럴까요? 그거야 못돼 처먹은 자식이나 그런 거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찢어지게 가난하셨지만 저는 결코 무시하지는 않았네요. 이제 와서 후회만 남아요. 왜 좀 더 시간을 내서 살아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했나 하고요. 형님도 시어머니께서 갖고 계실 금을 탐을 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계실 때 마음 한켠이라도 사랑을 담아 시어머니를 생각을 해준다면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설이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시어머니 마음을 형님이 돌려놓을지 궁금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 5년이나 되었어요. 제 딸은 속도 위반을 한 탓에 6살이고요. 시댁권 한 도시에 살고 있고 아버님과 형님은 서울에 살고 계세요. 두 분 사이에는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평범한 회사원이시고 형님은 동대문 상가 주변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옷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는지 어쩐지 직원을 2명이나 두고 일을 하는데 한 번씩 명절이 가까우거나 시부모님의 생신 때라도 되면 아주버님 손에 시부모님의 옷들을 챙겨서 보내곤 했어요. 저희 형님은 한마디로 사장님이죠.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명절에도 늘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쁘다는 핑계로 단 한 번도 명절을 새러 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 초반에 몇 번 미리 연락을 줘서 양해를 구하기도 하더니 이젠 아예 당연한 것처럼 제게 전화 연락도 없어요. 항상 아주버님이 형님의 아들만 딸랑 데리고 명절을 새러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물으셨어요. 이번에도 안 오냐? 명절에 옷가게를 여는 집이 어디 있다냐? 얼마나 큰 돈을 벌려고 명절에 문을 열어? 그러면 아주버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휴,
아버지. 그래서 자영업이 힘든 거예요. 365일 쉬는 날이 있는 줄 아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고, 냅둬요. 설마니 명절에 문을 여는 가게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오기 싫고 쉬고 싶어서 그러겠죠. 장사하느라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고 싶겠어요? 나는 내 아들과 손자만 보면 돼요. 그러자 아버님이 또 그러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하도 못 본 지 오래되어서 큰며느리 얼굴을 잊어버리겠다. 명절엔 자고로 힘들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전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사냐? 그 말씀에 시어머니께서 또 그러시대요. 이 양반이 늙었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일 때문에 바쁘다잖아요. 바쁘긴 개뿔. 돈만 딸랑 던져주면 다야. 1년에 한두 번 얼굴 내미는 게 그렇게도 어려워? 하여간 요새 것들은 시부말기는 먹같이 한다니까. 그래, 니들이 좋아하는 돈 줬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한 거다. 이거 아니여. 아버님만이 이렇게 제대로 한마디씩 하셨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큰며느리가 큰아들 손에 두툼한 용돈과 옷들을 선물로 보낸 곳도 어디냐며 이제는 별로 신경을 쓸 일도 아니라고 하시는 듯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형님이 일부러 명절에도 옷장사 때문에 못 온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다 알고 있었어요. 형님이 옷가게 사장인데 맘만 먹으면 문을 닫는 것은 일도 아니죠. 세상에 명절에 문을 여는 옷가게가 어디 있겠어요. 직원들도 설사로 보내줘야 하는데 혼자서 성성 떨고 가게 문 열고 장사하겠냐고요. 뻔히 아는 거짓말에다 핑계를 대는데도 시어머니가 그러려니 하고 체념을 하는 데는 따로 이유가 있었어요. 형님이 형님의 아들을 출산하기 전까지만 해도 조그만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님에게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형님의 친정 부모님은 형님이 어릴 때 사고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모 손에 의해서 자랐다고 했어요. 부모도 없이 자라서 늘 힘들어했다는데 형님의 아들을 낳은 후로 다니던 회사도 못 다니게 되어서 육아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 그 즈음에 하필 아주버니가 실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하소연을 하는 형님에게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집도 절도 없는 고아나 마찬가지인 너를 거둬줬으면 너도 네 밥그릇은 챙길 줄 알아야지 않냐? 아들만 떡하니 낳아주면 다냐? 내 아들이 돈을 못 벌면 네가 벌면 될 것 아냐?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설쳐? 그 말에 형님이 그랬다네요. 그래요? 그럼 우리 영식이는 누가 키워요? 어머니가 키워주실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손자나 키우면서 살아야겠냐? 니들이 낳았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키워야지.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낳았어? 틀린 말씀은 아니었죠. 그러자 형님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어머니 아들한테 용식이를 맡기고 시장 바닥에서 가서라도 장사를 할 테니까 장사 미천이라도 대주실 거예요? 이게 미쳤나?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 이러니까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 연줄도 없는 고한테는 장가를 보내는 게 아니었어. 말은 바로 해야지. 형님이 아무 연줄이 없는 것은 아니죠. 형님을 키워주신 형님의 이모도 있었고 형님의 친가 쪽 어른들도 있었지만 다 형님에게 무심한 탓에 고아처럼 기댈 때라곤 한 군데도 없다는 뜻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엉뚱하게 형님을 탓했어요. 고아나 매 한 가지였던 형님이 감히 시어머니의 장남이었던 아주버니가 실직을 했다고 징징대는 큰며느리에게 같은 여자로서 자존심에 금이 갔다 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네 주제는 알라며 형님이 아픈 부분을 건드렸던 겁니다. 그걸 형님이 뼈아프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 뒤부터 형님이 돌변해서 사람이 차갑게 달라졌다고 했어요. 형님은 실직을 한 아주버니에게 형님이 어린 아들을 맡기고 미친 듯이 동대문 상가에 있는 옷가게에서 전문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개인 옷가게를 차리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남편이든 무엇인 간에 아무것도 없이 오직 자신 하나뿐이라서 무시받지 않고 아들을 자신처럼 고아처럼 만들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얼씨구나 잘 됐구나 싶었는지 한 번씩 서울 올라와서 형님 아들을 돌봐주기도 했었는데 아주버니가 회사에 다시 다니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그 말을 들은 이후로 형님은 시부모님의 생신은 물론이고 명절이고 뭐고 가족 행사에는 딱 정해놓고 바빠서 참석을 못한다고 당당히 했대요. 그래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실직이 살짝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큰며느리가 생활력이 강해서 아들을 먹여 살리니까 끽소리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시어머니는 집안 일이 생길 때마다 저만 부르셨어요. 고분고분하니 수더분한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시부모님도 부모님인데 당연 일이 생겨서 부르면 달려가야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뭐 맨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데 자식된 도리라 생각하고 형님이 없는 명절을 제가 다 독박 써가며 지내는 것도 그런다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설날 세뱃돈을 주시는 것이 참 빈정이 상했습니다. 뭐 시부모님이 주시는 세뱃돈 가지고 빈정까지 상하냐고 하실 거예요. 제 딸이 갓난아기일 때에는 아기가 무슨 돈을 낳냐고 하시면서 딱 1,000원짜리 한 장을 지어주시더니 작년에 웬일로 5,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인 형님의 아들에게는 10만 원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제가 보는 앞에서요. 형님의 아들이 제 딸 나이 때에도 10,000원짜리 이하를 주신 적을 못 봤어요. 그전에는 솔직히 형님 아들에게 얼마를 주시든 신경을 안 썼는데요. 이상하게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까 그게 그렇게 빈정이 팍 상하더라고요. 비록 형님의 아들이 초등학생인 것은 감안을 하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매번 형님처럼 막 뻗대지도 않고 대놓고 시댁에 내려오지도 않았어도 저는 큰소리도 하지 않고 제 할 도리를 다 해왔어요. 그러면 저에 대한 배려도 어느 정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음 쓰는 것이 그 세뱃돈 차이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섭섭하더라고요. 돈 몇 푼에 추잡스럽게 섭섭하고 말고 하냐고 하실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속 좁은 인간이었나 봐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시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해서 형님이 명절 때마다 오지 않아서 저 혼자서 다 일을 다 치렀어도 제 할도리가 여기며 군소리 안 했는데요. 저도 은연중에 그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었나 봐요. 세뱃돈, 그게 뭐라고 빈정이 상해서 저도 일단 한 번쯤 해봐야 작은 며느리가 없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아실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죄송했지만 저도 일하는 엄마로서 휴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작년 추석 때도 일 때문에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이번 설날에도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형님처럼 남편과 딸만 보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단짝 친구를 어렵게 꼬셔서 여행을 예약했네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그렇게 해. 내가 엄마한테는 잘 말씀을 드릴게. 그리고 때마침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번 설 때 말이다.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 그냥 간소하게 하자. 그래도 네 시숙하고 용식이가 내려오니까 좋아하는 LA 갈비만 조금 더 넉넉히 하고 다른 것들은 딱 한 접시만 하자. 내가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장을 미리 봐둘 테니까 네가 고기만 사오면 되겠다. 그러세요? 이번에도 형님은 안 내려오시는 거죠? 네 형님은 기대도 하지 마라. 장사한 애가 내려오겠냐? 뭘 알면서 그러냐? 그러세요? 그러시면 어머니, 이번에는 두 아드님이랑 설을 보내시겠네요? 뭐? 그게 뭔 소리냐? 어머니, 저도 바빠서 못 가요. 뭐? 설에 바쁘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냐? 공휴일이 날간인데 뭐가 바쁘다고 그러냐? 네, 놀러가기 바쁘네요. 죄송하지만 저도 휴식이 필요해서요. 일이다 육아다 해서 휴일에도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네요. 친구랑 여행 예약이 잡혀서요. 뭐시여? 네가 지금 나를 놀리고 있는 것이냐? 작년 추석 때도 안 오더니 뭐 하자는 거요? 죄송해요. 어머니께는 며느리가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간소하게 하신다면서요. 사랑하는 두 아드님과 손자와 손녀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종종 저도 숨도 쉬고 살아야 오래 살 것 아니겠어요? 말이 안 통한 저와 통화를 끝낸 후에 남편에게 전화를 한나절 붙잡고 계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형수는 명절에 안 와도 되고 로라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암튼 로라 엄마 대신에 제가 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더 이상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뭐시여? 너도 똑같아. 천불이네. 어디 명절을 며느리 없이 보낸다냐? 엄마, 꼭 명절을 며느리와 함께 보내라는 법 같은 건 없어요. 저도 가고 형도 가고 손자와 손녀가 엄마한테 갔는데 뭐 어쩐다고 그러세요. 제가 로라 엄마 대신에 좀 더 일찍 가서 음식 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께 남편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 로라한테도 세뱃돈으로 배춧잎 싹으로 주세요. 그러라고 로라 엄마가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는데요. 아셨죠? 미쳤냐? 너도 오지 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 남편은 누나만 위로 셋이나 있었어요. 저와 결혼할 때에는 누나들 셋 다 모두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도 막내이자 아들이 하나인 남편에게 온 집안 식구들이 남편을 싸고 돌았다고 했습니다. 막내이자 아들이었던 남편은 시부모님의 크나큰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누나들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지내왔어요. 좋게 말하면 화목한 집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왕자님이었어요.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여자들 치마폭 속에서 버릇없이 자라서 자기밖에 모르고 약간 또래보다 철이 없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남편과 사귈 때에도 그런 어린애 같은 행동 때문에 혀를 내두르고 몇 번이나 헤어졌다 만나기를 반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에 관한 한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누나들과 시어머니와 공유를 했으니 말 다 했던 거죠. 그런데 왜 결혼까지 했냐고요?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당시 남편의 누나들이 쫓아와서 사정을 했어요. 누나들 뿐이겠어요.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쫓아왔습니다. 저에게 해코지 하는 것은 아니었고 저에게 엄청 잘해줬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셨어요. 내 아들이 말대처럼 키만 컸지 속이 조금 없긴 없어요. 하도 누나들이 막내라고 챙겨주고 이쁨만 받고 자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집안은 너무 화목해서 속마음도 다 터놓고 지내서 그런 거니까 이번만 용서해줘요. 앞으로는 절대로 누나들이 간섭하지 못하게 내가 다 챙길 테니까 화 풀어요.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제게 늘 엄마처럼 따뜻하셨고 고상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누나들도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게 보였고 어떻게 하든지 남편과 제 사이를 연결해 주려는 마음이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이 정도의 가족 간의 분위기이면 괜찮겠다 싶었고 남편도 제 말을 잘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따라주었어요. 조금 철이 없고 그랬어도 누나들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따뜻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그저 괜찮게 사는 듯 보였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알게 된 아버님의 비청산 때문에 살던 집도 팔게 되고 시부모님 앞으로 있던 부동산도 다 팔게 되었어요. 아버님의 고향이었던 시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셔둔 선상과 그 근처의 먼 친척분께 농사를 지으라고 빌려준 논밭이 조금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산은 아버님의 고향이긴 하지만 깊은 산속과도 같은 곳이라서 거리상 멀기도 해서 남은 가족들이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곳으로 아버님을 시름묘지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어찌나 남편이 슬퍼하던지 제가 위로하느라 참 힘이 들었었네요. 아들이라서 상주 노릇도 해야 하고 아버님이 미처 하다가만 일 처리나 빚 정리도 할 것이 태산 같았을 텐데 남편은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마음 놓고 슬퍼하길래 당시 저는 그런 뒷사정이 있는 줄은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누나들인 형님들이 다 발벗고 나서서 그 뒷처리를 감당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을 더 걱정을 하며 끼니 때마다 먹는 거 하나하나를 챙기셨어요.
그때도 남편이 제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어린애처럼 다 주고 가는 모습이라 시어머니가 제게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승찬이밖에 몰랐던 승찬이 아버지가 저 세상에 갔으니 애가 얼마나 힘들겠냐. 이왕지사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네가 밥 먹는 것 좀 잘 챙겨줘라. 애가 쭉 처져서 기운이 없이 저러면 되겠냐. 네가 우리 승찬이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내가 따로 승찬이 밥은 줄 테니까 꼭 다 먹게끔 해줘. 부탁한다. 남편의 누나들도 시어머니와 다르지 않았어요. 상주라서 얼마나 힘들겠냐며 신경 쓰이는 일이나 조금이라도 힘들 것 같은 일은 아예 시키지도 않더라고요. 남편도 누나들과 시어머니가 있으니 그러려니 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든든한 누나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제간의 우애가 좋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님들도 저에게 참 잘했어요. 제 생일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며 남편을 통해 선물도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제를 하며 사귈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척단 의존적인 성향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늘 주변에서 챙겨주는 누나들과 시어머니가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을까요? 첫째, 집안에 있는 힘든 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집안일은 손 하나도 까딱하는 걸 질색했습니다. 설거지 정도는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쓰레기 치우는 것이나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몇 번을 치우라고 해야 마지못해 치우거나 짜증을 내곤 했어요. 그래도 신혼이라서 그런지 남편은 제가 시키는 일에는 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지만 그러기까지 얼마나 민기적거리던지 속에 찬불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성질 급한 제가 여러 번 화를 낼 때가 많았어요. 게을러도 이렇게 게으를 수가 있나요? 부대끼고 함께 사니까 눈에 싹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남녀가 한 집에서 살려면 서로 맞춰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남편을 잘 고쳐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남편이 제 말을 안 듣고 생떼를 쓴 인간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남편이 저에 대한 불만을 전부 다 형님들과 시어머니께 일러 바치는 느낌이었어요. 늘 하던 버릇이 어디로 가겠어요? 저와 연애를 할 때에도 그렇게도 그걸로 많이 다퉜건만 고쳐질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이 일러 바친 게 아니라 그저 형님들과 시어머니께 어린 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한 번씩 형님들이 날이라도 잡은 듯이 돌아가며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은 한 번도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버려본 적이 없었네. 더러운 것은 딱 질색을 하는 애야. 누나들이 많은데 그런 거 시키기라도 했겠어?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 대신에 내 동생은 다른 남자들보다 착실하지 않은가?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길 해 어째? 겨우마다 형님의 전화를 끊고 나면 그새 또 둘째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옳게 내 동생은 생선까지도 발라줘야 먹어. 비린내 난다고 생선도 안 먹으니까 엄마가 항상 발라서 먹였거든. 남자는 애기나 마찬가지네. 빈정이 상해도 어쩌겠는가. 내 남편이니까 비위 맞춰가며 사는 거지. 안 그래? 겨우 둘째 형님의 전화를 끊었는가 싶었더니 또 셋째 형님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형님. 왜? 목소리가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오늘따라 형님들이 약속이나 하신 것처럼 차례대로 전화를 주시네요. 그 말에 흠칫 놀라서 그러더라고요. 약속은 무슨 약속? 왜? 신이들 전화를 하니까 싫은가? 싫은 것보다도 너무 다들 승찬 씨한테 잘하라는 말만 하셔서요. 무슨 일이세요? 옳게. 그냥 옳게가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어? 우리는 다른 신우이들이랑은 다르네. 다른 집들은 신우이들이 시집살을 시키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건 옛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옳게한테 잘했는지 옳게도 알지 않은가? 알긴 몰라라.
웃긴 짬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확 한 소리 해주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뭐 그 정도 안 하는 집이 어디 있다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는지 속은 짜증이 몰려오고 했지만 내색할 수가 있나요. 나도 결혼을 해서 시누이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어서 며느리 고충은 잘 알아. 올케오리만큼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싶고 추워도 올케한테 시누집 같은 거 할 생각은 없어. 그래야 내 동생한테 올케가 잘할 것 아닌가. 안 그래?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제가 두 형님들과도 전화 통화를 하느라 하던 일도 못하고 있어서요. 아, 그래? 그래서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구나. 그럼 간단하게 한 말만 할게. 내가 사진 하나를 보냈어. 세상에, 그게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 선산인데 우리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선산을 못 돌봤잖아. 그래서요? 이젠 올케가 책임을 지고 관리 좀 해. 제가요? 순찬 씨가 하면 되죠. 왜 하필 제가 해요? 그러자 화들짝 놀라면서 그랬습니다. 뭔 소리야? 이제까지 승찬이가 힘들까봐 우리가 다 했었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올케가 다 알아서 해. 우리 승찬이는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일에만 집중하게. 듣고 보니 참 얼척이 없었어요. 형님, 저도 일해요. 그러자 더 격앙된 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누가 자네가 일한 줄 모르나? 이제껏 누나들이 다 알아서 선산 묘지 관리를 다 해왔는데 갑자기 바쁜 애한테 맡기면 쓰겠어. 자네가 더 빠릿빠릿하니까 내조 한 달 삼치고 신경 좀 쓰라는 것 아닌가? 네? 승찬 씨가 전능하나 반병신이에요? 말짱한 육신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승찬 씨 걱정할 거면 늘 하던 대로 형님들이 나서서 계속 그렇게 하시던지 할 일이지. 제가 다 알아서 책임을 지고 하라뇨. 제가 승찬 씨를 돌보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그러자 셋째 형님이 완전 열이 받아서 제게 나팔을 불어댔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그동안 내가 올케가 마음에 안 들었어도 얼마나 입 꼭 다물고 참고 살았는지 알기나 해. 그리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도 세상 천지에 그런 시어머니는 없네. 하여간 며느리한테 한 소리 하면 아들 잡을까봐 끽소리도 안 하셨어. 듣고 있자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아무튼 긴 말 하지 않을 테니까 내 동생이 신경 쓰이지 않게 자네가 알아서 때 맞춰서 선산 관리에 신경 좀 쓰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선산에 잡초가 많아서 보기가 흉하네. 전화 한 통하면 다 알아서 벌초도 해주고 하는데 뭐하러 내 동생에게 신경을 쓰게 하나? 신의 시집살이 시킨다고 할까 봐서 무서워서 전화도 자주 못한다는 주제에 선산 묘지 관리는 알아서 관리를 잘해달라면서 끊더라고요. 별꼴이 반쪽이었어요. 내가 남편의 포모 노릇이나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았나 봐요. 제가 말 그대로 해주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역시나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누나들은 왜 그러냐. 하던 대로 계속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 뭐 하자는 거야. 냅둬. 그냥 냅두면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야 해? 누나들이 안 하면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하실 테니까 냅두고 신경 쓰지 마. 무책임한 남편의 말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 집 아들이 아니냐? 그동안 누나들이 신경을 써왔으니까 이제는 네가 해야지. 난 몰라.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제가 다 알아서 해버렸어요. 알아보니 이장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멀리 살아서 몇 년 동안 산소를 둘러보지 못할 바에야 이장을 해서 아버님을 모셔놓은 곳으로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를 모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리지 않고 간소하게 화장을 해서 이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산은 팔아버렸습니다. 한참 이장이 진행이 되는 중에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게 낫겠다고 했어요. 무신경하고 전적이고 철없는 남편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하더라고요. 마누라 덕택에 큰일을 하나 치렀다고 의기양양해하며 시어머니께 그 사실을 말한 남편이 되려 시어머니의 곡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뭐시 어째? 내 허락도 없이 이장을 했어? 네가 지금 집안 말 안 먹을 일 있냐? 왜요? 엄마도 그 몇 년 동안 한 번도 선산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뭐하러 매번 벌초하느라 돈 퍼들고 그 짓을 해요. 그래도 엄마가 똑똑한 며느리를 봤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모셨죠. 멋이 어쩌고 어째? 네가 사람이냐? 이 속도 없는 놈아. 네가 사람이야? 우리 집은 이제 망했네. 망했어. 그 묘자리는 장남이 대대손손 잘 되는 묘자리라고. 네 할아버지가 절대로 건드지 말라고 한 땅이요. 이장을 하면 망한다고 했다.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집안 망하게 생겼네. 네? 그럼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죠. 저는 몰랐어요. 모르긴 뭘 몰라. 내가 말을 해줘도 한 귀로 흘렸겠지. 그렇지 않아도 네 작은아버지가 선산을 없애려고 얼마나 네 아버지를 볶아대는 줄 아냐? 그 묘자리가 장남한테만 좋지 차남한테는 안 좋다고 해서 언제적부터 이장하자고 나댔었어. 아이고 우리 망했네. 어쩐지 이상하게 작은아버님이 이장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시면서 직접 나서서 힘을 써주는 덕에 수월하게 이장을 했네요. 그런 숨은 비밀이 있었다니. 이제가 시집온 며느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찌 알겠나요. 그러게 뭐를 생판 알지도 못하는 며느리에게 선산 묘지걸 일을 맡기길 맡겨. 시어머니 그 말에 남편이 저에게 이장을 하자고 했다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 판꽃을 벌렸어요. 그것뿐이겠어요. 3명의 형님들이 몰려와서 제게 삿대질 해가며 잡아잡수려고 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망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나갈 테니까 사람 다시 들이시면 되겠네요. 저한테 선산 묘지걸 일을 맡긴 분들이 누군데 그래요. 저도 망할 이 집구석에서 더 이상 미련도 없으니까 위자료 투덕히 준비하세요. 라고 하며 친정으로 짐 싸들고 가버렸어요. 저에겐 이미 선산과 그 주변에 있던 친척들에게 임대를 줬던 옛 할아버지가 사셨던 집이랑 논밭을 다 판 돈이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팔았던 건데 돈 관리를 제게 다 맡겼던 탓에 제가 그 돈을 위자료 삼아 챙겨갔습니다. 신혼집 전세도 판으로 딱 갈라서 가져왔어요. 반반씩 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새 저와 못 헤어진다며 징징대던 남편. 혹시나 혹처럼 달라붙을까봐 끔찍했어요. 2년 동안은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던 친구의 말을 잘 새겨 들은 탓에 수월하게 헤어졌네요. 망할 집구석에서 잘 탈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5세 갓 결혼한 신혼새댁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이 2번째 결혼이에요. 전 남편과는 혼인신고 전에 헤어졌습니다. 남편은 초혼이고요. 저와 남편이 사귈 때부터 제 과거사를 알고 있었어요. 물론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한 나이에 처녀가 얼마나 있겠냐. 차라리 한번 결혼까지 하고 왔더라도 혼인신고도 안 하고 헤어졌으니까 봐줄만 하지. 대신에 집도 있겠다. 돈은 있으니까 괜찮다. 그저 아무것도 없이 그 나이에 맨몸만 탈랑 오는 애가 더 재수없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제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고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돈도 잘 버셨는데 친정엄마도 식당을 2곳이나 운영을 하면서 나름 현금 부자라는 것을 눈치를 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서 몸만 딸랑 왔어요. 마치 제가 남편을 시부모님께 돈 주고 사온 것처럼 이고지고 다 해다 바쳐서 데려온 느낌이었어요. 결혼 예식비도 땡전 한 푼 안 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다 지불하셨어요. 정말이지 거짓말 한마디도 안 보태고 시부모님은 제게 돈 한 푼 안 쓰고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참 재수없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보내오신 선물도 받기만 하셨고 답례로 선물 비슷한 것도 안 보내셨어요. 그래도 제가 한번 결혼했다 온 처지라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살던 원룸은 남편 영끌에서 모두 대출받아서 샀던 거예요. 그걸 시어머니가 못 팔게 하시고 임대를 내서 월세 50만 원을 따박따박 받아 챙기셨어요. 이제껏 아들을 키워준 값이라며 그것도 모자르신다며 생활비 100만 원을 요구하시는데 못 드린다고 딱 거절했습니다. 신혼집 장만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결혼을 한 남편이
혼수회당 같은 거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그때 무척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 얼굴이 선명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어요. 시부모님은 오랫동안 건축 자재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 아래쪽 지방에서 허름한 3층짜리 건물 1층에서 가게를 운영을 하시고 2층에서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3층 상가 건물주가 시부모님 것이라고 해서 정말로 부유하게 잘 사는 집인 줄 알았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에도 버스 정거장이 있는 바로 앞에 시댁의 건물이 있어서 비록 엄청 낡고 오래된 건물이긴 했어도 웬만큼 사는 집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어둡고 냉기가 서려있는 옛날식 건물이라서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어찌나 있는 척을 하시길래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시댁의 상가 건물 1층에는 시부모님 운영하는 철물점이 있었고 또 다른 상가는 시부모님의 건축 자재 창고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2층과 3층은 원룸 형식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대가 나갔었지만 워낙에 옛날식 건물이라 입식부엌도 아닌 탓에 임대가 되지 않아서 공실인 채로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착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직장도 나쁘지 않아서 제복에 혼자 이런 남자를 또 만나겠냐 싶어서 결혼을 진행했어요. 웬만하면 시부모님과 함께 살 것도 아닌데 부딪히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만큼 제가 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신혼여행은 서로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나중으로 미루고 신혼집들이를 했어요. 제일 먼저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기존에 살고 있던 34평 아파트였어요. 그날도 밖은 몹시도 추운 날이라서 일부러 보일러를 평소보다 더 높게 올렸어요. 평상시 23도인데 24도로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오셔서 저를 보시더니 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 염동설안에 웬 반팔이냐? 반팔이 바닥이 왜 이렇게 뜨겁냐? 해가 다 떴는데 보일러가 돌아가야 쓰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밖에 얼마나 추운데 그래요. 어머니 오신다고 더 따뜻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도 그렇지. 나는 생전에 이렇게 뜨겁게 보일러를 틀어놓고 살아본 역사가 없다. 좀 줄여라. 덥다 더워. 그리고 너는 옷 좀 입어라. 한겨울에 반팔이 뭐냐 반팔이. 시어머니 그 말에 남편이 쪽이 좀 팔렸는지 그랬어요. 엄마, 그래봤자 가스비가 별로 많이 안 나와요. 맨날 아낀다고 엄마처럼 보일러 꺼버리니까 더 열 효율이 안 나서 가스비가 더 나왔던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냐며 난방기 조절기 쪽으로 가시더니 깜짝 놀라시며 난리셨습니다. 어메, 이게 뭐냐? 24도가 아니여. 이러면 살림 거덜난다. 빨리 줄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평소엔 23도로 해놓고 살아요. 어머니가 오시니까 24도로 설정한 거고요. 따뜻하게 살아야 건강하죠.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보며 그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잘났네. 그래, 내가 따뜻하게 살면 좋은 줄 몰라서 이러냐? 너처럼 반팔로 23도로 살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냐? 네가 돈 많은 집 딸인 줄은 알겠다만 나는 생전에 한겨울에도 실내 온도가 15도를 넘긴 적이 없었다. 그래도 이렇게 말짱하고 건강해. 그렇게 돈 아까운 줄 몰라서 어쩌려고 그러냐? 네? 15도요? 어떻게 그렇게 춥게 사세요? 보일러를 아예 안 틀고 사셨어요? 안 틀긴 왜 안 틀어?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라서 보일러를 틀어도 그 모양이라 그렇지. 실내 온도가 15도여도 다 옷 두껍게 입고 잘 살았다. 그래도 아파트가 좋긴 좋구나. 난 이런 세상을 살아보지 못해서 말이다. 세상에, 실내 온도가 보일러를 틀고도 15도라니 거짓말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눈짓으로 진짜냐고 했더니 눈을 깜빡거리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딴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리고 아버지,
이젠 그 건물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언제까지 여름엔 덥고 겨울에 추운 그 거지 같은 집에서 사실 거예요? 널리고 널린 게 아파트 천지인데 왜 그렇게 추운 집에서 사시려고 하세요? 이제 그만 이사 가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번에 그러셨어요. 너는 나한테 아파트로 이사하라고 할 게 아니라 네가 아파트를 하나 사줘봐라. 내가 아파트로 이사 갈 줄 몰라서 안 간 줄 아냐?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돈이요? 맨날 통장에 몇 억씩 있다고 하셨으면서 왜 그래요? 그 돈을 다 써버리면 난 뭘 먹고 살라고 하냐? 난 그 돈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눈짓으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그 불안한 마음은 정말로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시부모님과 미혼인 남편의 누나가 돌아간 뒤로 서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며칠이 지난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너희 집에 갔다 온 후로 어째 몸이 으슬으슬 춥더니 독감에 걸린 것 같다. 네? 독감이라고요? 약은 드셨어요? 내가 웬만해선 병원은 잘 안 가는데 네 아버지까지 아파서 말이다. 의사가 그러더라. 몸을 따숩게 하고 진행한다고 말이다. 네 집에서 땀 흘리고 뜨겁게 있다가 차디천 우리 집에 왔더니 감기가 든 모양이야. 다 네 책임이다. 저는 그냥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두 분이 감기가 든 것이 왜 제 책임인지 웃기잖아요. 어머니, 생강차를 끓여 드시고 잘 쉬세요. 혹시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는 하셨어요? 하긴 했는데 아니래. 독감이 더 무섭다더라.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너희 집에 가서 겨울 동안만이라도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여기는 추워서 도대체가 안 되겠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엔 제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왜 두말하게 하냐? 짐 싸들고 너희 집으로 간다고 했다. 너희 집은 온 방을 다 틀고도 뜨끈뜨끈한데 뭐하러 내가 이 추운 집에서 가스비 아깝게 틀고 있겠냐. 순간 뭔가에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얼렁뚱땅 들어와서 사시겠단 말씀이셨어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 집에 남편만 딸랑 와서 사는 것도 그런데 시부모님이 들어와 살겠다고? 이제 시내까지 와서 살겠다고 하겠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짐 싸들고 여기로 오실 필요 없으세요. 아드님 짐 싸서 보낼 테니까 아들한테 보일러 뗄 돈 받아서 따뜻하게 겨울 나세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종이 박스에다 남편 물건과 옷가지들을 싹 다 처박아서 노란 테이프로 똘똘 말아서 문 앞에 던져놓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보낸 사진 봤지? 어머니한테 아드님 짐 싸서 보낸다고 했으니까 네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여기 올 생각은 하지 마라. 아, 그리고 우리 결혼 예식비랑 내가 너한테 해준 선물이랑 이바지 음식 해간 거랑 다 돈으로 환산해서 나한테 이체해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걸 테니까 각오해. 라고 해버리고 비번도 바꿔버리고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이미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그 한순간으로 남편과는 끝이었습니다. 남편만 좋으면 뭐하나요? 혼인신고 전에 2번, 3번을 헤어진다 해도 제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만 않는다면 10번이고 더 할 생각이었어요. 아닌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완고한 제 뜻을 확인한 남편이 적지 않은 돈을 보내주고 저와 헤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남편이 다시 차려볼까 하고 기대를 했던 시어머니가 정말로 남편이 제게 돈을 보내주고 헤어졌다고 하니까 친정 부모님을 찾아와서 난리를 쳐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다시 예전에 자기 원룸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월세 50만 원과 제게서 생활비까지 따박따박 받아 챙기려고 했을 텐데 참 아쉬워할 시어머니의 표정이 상상이 갔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펄펄 눈이 내렸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서복이 쌓이는 눈을 보게 되다니 그것도 내가 회사를 때려치자마자 축하라도 해주려는 듯이 기분 좋게 내리다니 다른 때 같았으면 출퇴근 때문에 엄청 힘들었을 텐데
웬 횡재야? 마침 남편은 베트남에 출장을 갔어요. 눈이 쌓여서 기분이 겁나 좋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행복한 여유로움을 만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춘삼이는 어제 잘 갔다고 했냐? 네, 어머니. 넌 회사 때려쳤다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나한테 죄진 거라도 있냐? 왜 나한테 네가 회사 때려친 것을 숨기려고 하니? 저는 그저 멋쩍게 웃을 뿐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설마요. 제가 회사 그만둔 것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알고 계셔서요.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되건 어쨌건 간에 네가 회사를 그만뒀으면 뒀다고 왜 제땐 말을 안 해? 참, 나 웃기시더라고요. 내가 왜 시어머니께 이것저것 다 보고하며 살아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 그만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차라리 어머니께 바로 알리겠어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고 계셨잖아요. 춘삼 씨가 그새 일러 바쳤는데 뭘 그러세요? 뭐? 일러 바쳤다고 했냐? 말뻔세가 그게 뭐냐? 하늘 같은 네 서방이야. 안침밥은 먹여서 보냈냐? 네, 시래기 된장국에 잘 처먹고 갔어요. 뭐? 처먹고 갔다고? 너 갈수록 말하는 것이 못해 처먹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이참에 네 교육 좀 시켜야겠다. 라고 하시더니 전화를 끊으셨어요. 교육은 무슨 교육? 별꼴이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교육을 받나요? 오히려 며느리가 시어머니 교육을 하는 세상인데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우리 시어머니셨어요. 그러시던지 말던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과 행동마다 신경을 쓰고 살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오늘은 시어머니가 컨디션이 별로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결 산뜻해졌습니다. 고층 아파트라서 그런지 밖은 하얗게 눈이 덮인 세상이어도 멀리 산능선이 선명히 다 보일 정도로 공기도 상쾌하고 햇살도 따스하니 좋았어요. 그래서 늘어져라 한숨을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초인종 벨소리가 울려서 봤더니 글쎄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난리셨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이야? 벌써 해는 중천이어도 아직 눈곱도 안 떼고 파져서 자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들이닥치더니 이 눈밭을 헤매고 진짜로 여기까지 웬일? 빨리 문 안 연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으시길래 바로 열었더니 시어머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웬 아주머니들이 네 분이 더 오셨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웬일은 무슨 웬일? 내가 아까 아침에 너한테 했던 말을 어디다 고살만 먹고 그러냐? 하여간 시어머니 말은 말도 아닌 게지. 네? 저를 교육하겠다는 말씀이요? 여기 분들은 나랑 라인때 사는 분들이다. 마침 너도 집에 있으니까 여기서 점심이나 먹고 가려고 함께 왔다. 어서 밥 차려. 시어머니 뒤로 아주머니들이 중무장을 한 채 서로 한마디씩 던지면서 우르르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이 집 며느리 말만 들었지. 궁금했는데 이제서 보네. 반가워요. 아니 그래, 우리가 이렇게 찾아와도 되나 몰라요. 하도 김 여사가 아들 집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왔긴 왔는데 허허. 엉겁결에 인사를 하는 나를 한번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고, 괜찮다니까 그러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런 폭설이 어디로 가겠소. 그냥 우리 며느리도 집에 있으니까 여기서 놀다가 갑시다. 새기 괜찮지? 우리 여기서 점심도 먹고 저녁엔 음식 배달해서 먹을 테니까 점심밥만 좀 해라. 네? 밥이요? 내가 뭐라 하기도 전에 함께 오신 라인댄스 친구분들이랑 거실로 들어가셔서
벌써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시던지 하실 일이지 갑갑했어요. 언제 밥해서 반찬까지 준비해서 점심밥을 차리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차릴 반찬도 별로 없어서요. 제가 국밥이라도 배달시켜 드릴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단칼에 그러시네요. 지금 밖이 안 보이냐? 아직 눈밭이야. 우리도 오죽했으면 이리로 왔겠냐? 그래도 여기까지 걸어올 만해서 오느라 다들 지치셨다. 그냥 있는 반찬을 대충 먹자. 그러자 다른 아주버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를 그냥 손님이라 생각하지 말고 평소 먹던 대로 내오면 돼요. 김장김치에다 밥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저것 하지 말고 밥만 해요. 그래요. 우리가 갑자기 왔는데 염치 없이 뭘 바래요? 김치에다 밥만 먹어요. 아, 네. 죄송해요. 미리 오실 줄 알았으면 뭐라도 준비해놨을 텐데요. 참 난감했습니다. 말이 쉽지 김장김치에다 밥만 떡하니 어떻게 내놓겠냐고요. 그래도 하는 수 없었어요. 참치캔 하나 터서 신김치에 푹 담가서 참치 김치찌개를 해서 진짜로 김장김치에다 밥만 내왔어요. 그랬더니 다들 표정이 쎄한데 시어머니가 단번에 저에게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앞에다 놓고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게 밥상이라고 차려왔냐? 창피스럽게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라고 뭐 어쩌겠어요. 쪽이 팔려서 뽀기만한 소리로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먹던 대로 차린 거예요. 내올 반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더욱더 소리를 높이며 저를 닥달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 내 아들한테 이렇게 다 먹였냐? 일도 않고 놀고 있으면서 냉장고에 반찬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하다못해 계란말이라도 해와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계란도 떨어졌어요. 그러게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냅다 저에게 소리를 쳐대자 다른 아주머니들이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며 그랬어요. 아유, 김여사, 찌개에다 밥 말아 먹으면 되지 뭘 그래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내가 다 부끄럽다. 당장에 도로 내가거라. 어디 손님상은 이렇게 내오냐? 어휴, 내 팔자야. 뭐 도로 내가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따랐어요. 그 모양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당장에 나가서 바로 앞에 식육점에서 소고기 좀 사와라. 수포에서 두부랑 무는 팔 것 아니냐? 소고기 묵국이나 뜨끈한 소고기 떡국이라도 해. 알았냐? 기껏 먹던 대로 차려오라 해서 차렸더니 아파트 상가에 가서 소고기를 사오라니.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그러라면 그래야죠. 네. 오면서 그냥 오지 말고 맥주랑 안주거리랑 넉넉히 사와. 육포도 사오는 거 잊지 말고. 알았냐? 네. 밖은 땡땡 얼어있던 터라 몸단장을 단단히 하고 아파트 상가로 향했어요. 식육점이 도착하기도 전에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너 간 김에 그냥 오지 말고 상가 건너편에 새로 오픈한 커피집 있더라. 커피랑 와플이랑 넉넉히 사와라. 그리고 간 김에 맥주에는 치킨이 아니냐. 치킨도 한 서너 마리 사와. 왜? 대답이 없어? 알았어요. 또 사올 것은 없어요? 아니다. 제가 좀 더 있던데. 오랜만에 우리 라인댄스 친구들이 뭉쳤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분위기는 내야 하지 않겠냐? 케이크도 사와. 네? 왜? 놀랐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냐? 눈이 와서 다른 데 가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좀 하려는데 와인 한 병도 있으면 사오고 없으면 샴페인이라도 한 병 사와라. 어머니, 저녁에는 배달 음식 시켜 드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그거고. 저녁밥과 디저트는 갔냐? 네,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머니, 저도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몸에 가야 하거든요. 주문을 해놓을 테니까 어머니가 직접 결제를 해주세요. 제가 백수라서 카드도 다 잘라버렸고 현금도 없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놀라 자빠질 듯이 저에게 난리쳤어요. 뭐야? 시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놀러 간단 말이냐? 죄송해요. 어머니가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잖아요. 제가 없어야 편하게 지내시죠. 제가 주문을 해놓을 테니까 어머니가 결제만 해주시면 되세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는데 쌩 까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고기는 배달이 안 된다고 해서 냅두고 저 가자면서는 배달이 된다고 했어요. 치킨도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남겨주고 배달 주문을 했어요. 다행히 커피와 와플은 배달을 해준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하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저를 골탕을 먹이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제가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자 베트남에 가 있는 남편에게 얼마나 쏘아댔는지 남편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야? 집에 놀고 자빠져 있으면서 어머니 비위도 못 맞춰? 집에 엄마 친구분들이랑 와 계시는데 어디를 나간다고 그래? 얼른 집에 안 들어가? 느자고 없는 남편 말에 빈정이 팍 상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새 또 베트남까지 출장을 간 아들한테 전화하셨대. 난 몰라. 나는 내 엄마한테 가고 있어. 그렇게 걱정이 되며 네가 요술을 부려서 날아오던지 해서 네 엄마 총괄이 노릇이나 해라. 이 멍충아. 뭐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말 다 안 했어. 내가 너나 어머니한테 빚진 거 있냐? 왜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어머니께 전해. 나 며느리 노릇 안 한다고. 알았냐? 라고 하며 끊어버렸어요. 남편의 전화도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꼴값 떨고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비율을 맞춰주면 또 얼마나 며느리 알기를 우습게 알겠어요. 예의도 없이 연락도 않고 들이닥쳐서 뭐 하자는 것인지. 그런 분께 예의 같은 거 차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는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웬만하면 모처럼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함께 오셨으니까 시어머니의 낯도 세워줄 겸 해서 차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능력이 안 되어서요. 없는 반찬에도 할 줄 아는 요리 실력이 있기를 하나 비위도 약해서요. 갑자기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하시러 오신 분들을 잘 대접해드릴 자신이 없더라고요. 뭔가 작정을 하고 오신 시어머니께 제가 어떻게 당하겠어요.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을 바에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욕을 먹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리를 피해드리는 게 서로에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시어머니 안 그러시겠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오신 라인 댄스 친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노시다 가시고 저도 불편하게 했어 비위 맞추려고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엄마한테 찾아갔더니 엄청 좋아라 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계시면서 더 많이 늙으셨어요. 내가 가니까 그제서야 그 엄동설안의 추위에 보일러를 더 세게 돌리시더라고요. 엄마, 집에 왜 이렇게 추워? 보일러 아끼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냉골방에서 지내면 엄마 병원비가 더 들어요. 괜찮아. 이 큰 집에서 어떻게 혼자 지내면서 보일러를 다 돌리겠냐. 내 걱정은 하지 말어. 오빠는 얽히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집도 가까우면서 칭한 것들이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다면 엄마는 쓸쓸하게 혼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낼 참이라 괜시리 오빠 얽히 언니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되려 제게 화를 내셨어요. 왜 잘 사는 네 오빠를 건드리냐? 너나 잘해. 어쩌다 찾아와서 그게 할 소리야? 평소에 엄마답지가 않았어요. 엄마, 나 그냥 해본 말인데 왜 그래요? 멋이 어째? 그냥 해본 말이라고 했냐? 어이구, 자식들 키워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웬수야 웬수. 엄마가
갑자기 치매라도 걸리셨는지 딴 사람이 되셔서 제게 마구마구 화를 내시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네가 나한테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라고 돈이라도 줘봤냐? 하여간 말은 잘해요. 자기 몸이 추우니까 보일러 틀라고 하는 것 좀 봐. 네가 내 병원비를 진짜로 걱정한다면 내 이 두 손가락을 다 장을 지지고 말겠다. 아이고 천불이네. 어쩌다 집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오빠 흉이나 보고. 너도 똑같아.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는 네 오빠보다 더 징한 것이여.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남자를 하나 알더니 쏙 빠져서 자기 아버지가 아파 죽어도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피말라 애가 타는지 어쩌는지 관심도 없고 말이여. 니그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에이 천하임 없을 것들이여. 엄마 왜 그래요? 무섭게. 왜 그러긴 왜 그러겠어? 그래 내가 치매라도 걸린 것 같이 보이냐? 이 천하에 못된 것 같으니라고. 자기가 아쉬울 때면 엄마랍시고 찾아오고 자기 남편이나 자기 시집 식구들한테만 맨날 잘하면서 혼자 사는 친정엄마는 부모도 아니지? 엄마가 무섭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저를 붙잡으시더니 세게 잡고 흔들어 대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세든지 제가 꼼짝도 못하고 혼이 다 빠졌어요. 아무리 엄마가 나한테 섭섭한 것이 많다고 어쩜 이러실 수가 있지. 서럽고 다친 마음보다도 말기 할멈처럼 내 멱살을 잡고 뒤흔들며 놓아주지 않아서 겨우 뿌리치고 냅다 도망을 치는데 어느새 잡을 듯이 쫓아왔어요. 죽어라 나 살려라 하며 젖먹던 힘까지 다 써가며 도망을 쳤지만 다리는 마음과는 달리 헛발질에 엄마에게 다시 붙잡혔는데 그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저도 모르게 악을 질렀습니다. 악 살려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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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에 놀라서 남편이 저를 깨웠어요. 자기야 왜 그래? 악몽을 꿨어? 식은땀을 흘리며 살려달라는 소리에 놀란 남편이 저를 깨워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더라고요. 꿈이란 사실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제가 뜬금없이 그랬어요. 베트남에 출장을 간 거 아니었어? 뭔 소리야? 출장은 무슨. 정신 차려. 그때서야 꿈에서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 꿈이었네. 엄마가 그렇게 무섭기는 처음이야. 꿈이라서 참 다행이야. 그러게 장모님한테 잘해.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니까 장모님한테 갈까? 남편의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저도 그랬어요. 그래, 어머니께도 눈이 많이 왔는데 어쩌고 계신지 한번 내다보자. 그래? 아이고 착한 며느리네 우리 마누라. 그냥 꿈을 꾼 것이라 다행이었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눈길이 빙판길이었지만 시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하고 친정엄마를 찾아뵙고 남편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습니다. 역시 반갑고 따스하게 맞아주는 친정엄마는 내가 알던 그 엄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딸이어서 미안해. 앞으로는 잘할게. 그랬더니 냅다 그러셨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 사람이 그렇게 싹 변하면 못 써. 하던 대로 해라. 악몽 속에 있던 그 엄마가 아니라서 다행이었어요. 엄마와 함께 보낸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참 행복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